요즘은 유토피아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500년 전 영국 사람 토머스 모어입니다. 그는 그리스어를 조합하여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세상에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좋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와 동음이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누구나 꿈꾸는 나라인 셈이죠. 이 책은 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은 유럽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순한 절도죄로 사형을 당하는 당시의 억압적인 정치 상황들을 묘사하고 이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당시 토머스 모어의 절친이며 유명한 인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정치적 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알고자 한다면 유토피아를 읽어라. 그만큼 유토피아는 16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정치 사상이었으며 수많은 이상주의자들이 모방할 만큼 권위 있는 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제목 그대로 토머스 모어가 꿈꾸는 이상세계인 가상의 나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유토피아의 관습이나 제도,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문학적으로 말하면 풍자소설, 판타지 소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쓰게 된 사회적 배경이 뭘까요? 당시 영국의 토지 정책은 인클로저 정책이었습니다. 인클로저란 미개간지, 공유지 등 공동 이용이 가능한 토지에 담이나 울타리 등의 경계선을 치고 남의 이용을 막고 사유지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 시기에 영국은 양모 무역이 한창 발달하던 때였는데 양모 가격이 크게 오르자 영국의 귀족들은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농사 짓는 소작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양을 길러 양모를 대량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난 농부들은 거짓 신세로 전락하며 먹을 것을 찾아 멀리 떠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다가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하는 절박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역과 자본주의는 영국을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그 혜택을 누린 사람은 일부 부유한 귀족이었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더욱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국가도 백성의 편에 서기보다는 귀족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농촌 사회는 붕괴되기 시작했고 더불어 곡물값은 오르고 실업자 수는 더욱 증가했죠. 도미노처럼 말이죠. 토머스 모어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인간답게 사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의 결실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의 내용보다 저자의 삶과 죽음이 더 유토피아적입니다. 토머스 모어가 살던 영국, 1509년 헨리 8세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불행한 가정사가 있었죠. 그는 즉위하면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형의 부인이었던 스페인 황실 출신 캐서린과 억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와 6명의 자식을 낳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5명의 자녀가 죽자 캐서린에게 더 이상 애정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궁녀 출신이었던 앤 블린에게 깊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캐서린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영국 국왕이라도 당시 교황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헨리 8세는 학자들에게 캐서린과 결혼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을 연구하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황에게 대표단을 보내 합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단호하게 거부했죠. 그렇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헨리 8세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1532년 5월 18일 헨리 8세는 영국의 종교 지도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와 관계를 끊게 하고 자신을 영국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성공회라고 불리는 영국 국교가 탄생한 것이죠. 그 후 헨리 8세는 캐서린을 귀양 보내버렸고 1533년에는 앤 블린을 정식으로 영국 왕비로 책봉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강했던 토머스 모어는 헨리 8세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 신분으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침묵만을 지켰죠. 하지만 헨리 8세는 토머스 모어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망이 높은 토머스 모어를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점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머스 모어를 설득했으나
모어는 왕의 뜻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533년 앤 왕비의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1534년 의회에 통과된 왕위 계승법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헨리 8세와 캐서린 사이에서 태어난 메리 공주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고 앤 왕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에게 왕위를 계승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어는 이 법안에 동의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534년 5월 토머스 모어는 반역죄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수입을 잃었고 부동산을 몰수당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모어는 런던 탑에 약 15개월 동안 갇혀 있었지만 결코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평소 자신이 하던 저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펜을 빼앗겼고 책도 들여오지 못하고 저술 활동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신문은 불시로 반복되었죠. 관절염이 도저 심한 고통을 겪으며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으며 또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1535년 7월 1일 그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실하고 충실한 신하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영혼과 양심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6일 단두대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도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소. 천국에서 다시 만나 유쾌하게 삽시다. 또한 차마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형님들에게는 기운을 내게 자네의 직책을 과감하게 수행해야 하네. 내 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그리고 수염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으니 잘리면 안 되지. 라고 말한 뒤 형리들을 일일이 포옹한 다음 마지막으로 헨리 8세를 위해 기도하도록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친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머스 모어, 영국의 수상. 그는 눈보다 희고 순결한 영혼을 가졌다. 영국에서는 그가 가진 천재성을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400년 후인 1935년 5월 20일 교황 바오 9세에 의하여 성인으로 토머스 모어가 추대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공감했다고 하네요.